가스로 의심되는 선박 가운데 하나인 진능호가 포항항에 입항했지만 우리 정부는 위반 혐의가 없다며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시세보다 30% 저렴해 들여왔다는 입장인데 원산지 구별이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모레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드루킹의 측근 보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8.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MW 차량의 주차를 거부하는 등 기피증이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공동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7월과 8월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2만 원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일부 학교들이 방학을 이용해 성면 제거 공사에 들어갔으나 공사를 도중에 취소하거나 개학을 앞두고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업주 마음대로 내건 고지문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 안내를 소비자가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인지 소비자 탐사대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북한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석탄이 경쟁 입찰사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석탄을 들여온 곳은 게다가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입니다. 물론 싸게 산 걸 무조건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엄연히 국제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전 측도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을 걸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발전의 석탄 공급사 입찰 결과입니다. 러시아 석탄을 톤당 96달러에 써낸 H사에 낙찰됐는데 EU와의 가격차는 27달러 96센트, 무려 22.7%나 쌉니다. H사에 밀린 카보원은 러시아 최대 석탄 회사로 국내 중소업체가 러시아 최대 업체를 누르고 러시아 석탄의 납품권을 따낸 겁니다. 덤핑 가격으로 나올 때도 있고 딜하지 않습니다. 한 딜이 틀린 거예요. 이후 H사는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석탄 반입 혐의로 조사 중인 샤이닝 리치호를 통해 지난해 10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석탄 9,700톤을 들여와 납품했습니다. 통상 무연탄은 북한산이 러시아산보다 값이 쌉니다. 북한산보다 러시아산이 비싸죠. 기본적으로. 북한산이랑 러시아산이랑 발열량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러시아산이 비쌉니다. 근본 기본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라도 북한산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동발전 측은 무연탄 국제 시세는 한 달에도 20에서 30%씩 널뛰게 한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전은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지난 2일 국내 대형 로펌 두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법률 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시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전 측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을 확인하려 자문했고 답변도 가정형으로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포항에는 며칠 전 과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이 들어왔다가 오늘 서둘러 출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선박이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온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석탄을 들여온 국내 수입 업체는 어떤 곳인지, 수입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상호도 없는 한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문이 굳게 잠긴 이곳이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과 석탄 계약을 맺은 H사 사무실입니다. 석탄 수입 업체지만 업계에선 생소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거래를 굳이 할까?
H사는 석탄 선적지로 러시아 사할린 홀룸스크를 이용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석탄 수출 금지 이후 새로운 항로로 이용되는 항구로 점찍은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홀룸스크를 출발한 배를 북한산 의심 석탄 운송으로 조사하고 있을 때에도 계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홀룸스크 선적을 이용했습니다. H사 측은 러시아산 석탄만을 거래했다고 항변합니다. 저희는 대구세관을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참고인으로 간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확인해드려 간 거예요. 과거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정박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출항 일시가 남아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외교부는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배라고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리자 이 배는 오늘 서둘러 출항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나라로 여러 차례 들어온 의혹이 있다. 예.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석탄 통관 과정상 이 검증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청에서 모든 수입업체의 통관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석탄 통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수입업체의 신고 내용만 믿고 통관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석탄을 직접 사용한 발전회사 쪽에서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한국전력 쪽에서는요, 이 자회사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전회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 한전이 책임을 전가했던 남동 발전 측도 이 수입업체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역 중개업체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서 이 정상적으로 통관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산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석탄 가격이 지나치게 싼 걸 문제 삼았는데 네. 석탄 품질만 봐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말이긴 한데요. 이 무연탄의 경우에 광산별로 석탄의 성질과 상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다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업계 관계자들은 이 성분 분석을 통한 생산지 구분 방식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생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석탄마다 이 발열량의 차이는 있다고 말했는데요. 보통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석탄은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6,400에서 8,000kcal 사이고 이 북한산 석탄은 킬로그램당 5,500에서 6,500kcal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북한 석탄이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입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예. 이 석탄 발열량이 6,300kcal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북한산임을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남동 발전 측은 이 러시아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서 당연히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 섞이면 더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발전소에서는 그거를 혼차를 합니다. 혼차는. 그게 이제 이게 섞이거나 이게 하면은 이게 어디 사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이 원산지를 속이면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이 입항 단계에서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에 입항한 이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제로를 통해서 이 국내에 들어온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 자루에 담겨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운업계에서는 이 톤백을 이용한 선적 방식은 부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에나 하던 것이며 이 북한 말고는 사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컨베이어 벨트나 대형 삽이 달린 기계로 바로 석탄을 싣고 있어서 러시아에서도 톤백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벌써 여러 날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모레 오전 9시 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특검팀이 내놓은 유력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아직 물어볼 게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성재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관련자 조사 없이 곧바로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확보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14시간 반 가까운 1차 소환 조사에 응한 뒤 오늘 새벽 귀가한 김 지사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1차 진술 내용 가운데 드루킹 측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조사에 꺼내지 않았던 이른바 스모킹건인 드루킹 USB 메모리에 담긴 디지털 증거물도 2차 조사에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보도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아직 영장 검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 동의 여부에 따라 추가로 조사 일정을 잡을 여지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로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당사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저희도 존중합니다. 당시 영장엔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엔 댓글 공감수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경고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략회의에 참여하면서 불법 댓글 조작 활동을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인사청탁 의혹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BMW 측은 잇따르고 있는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EGR, 즉 배기가스 순환장치의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긴급 안전 점검을 받은 BMW 차량의 8.5%가 이 장치에 결함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리콜 대상 차량 11대 가운데 1대꼴로 화재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과연 내 차는 안전한 것인지, 이 불안감은 뭘로 보상받아야 하는 건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BMW 서비스 센터입니다. 긴급 안전점검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리콜 기간 중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도 현재는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받았던 차량들 가운데 8.5%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장치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10대 중 1대 정도는 그동안 화재 위험을 안고 도로를 내달렸다는 얘기입니다. BMW가 리콜 등의 늑장 대처를 한 배경에 허술한 국내 법 체계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미리 확보할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제공을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기술적인 기밀이라고 해서 제공을 거부하고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정신적 피해까지 물어 화재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한국소비자협회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BMW 차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리 위에 폭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 공포 때문에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예 주차를 금지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확산하는 BMW 공포에 맞췄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대낮 주택가에서도 나오세요. 한밤중 도로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이 붙습니다. 와, 차에 불이 나지? 고급 외제차의 대명사에서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이 차들은 바로 BMW. 올해만 32건.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에 곳곳에서 BMW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형 병원 입구.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 모델 차량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입원 환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또 내원 고객님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수의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상가도 BMW 전용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다른 곳에 세워진 BMW 차량엔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안내문이 꽂혀져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에겐 BMW 차량이 별도 관리 대상입니다. BMW 주차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기분은 안 좋죠. 왜 전염병 돌 때 격리 수용 조치당하는 거 보면 기분 안 좋듯이 막상 프리미엄 차량에서 몰고 다니는데 차량 공유업체 소카와 일부 렌터카 업체들도 BMW 520D와 X3 등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렌탈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차종들은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이어서 좀 대여가 불가 상태이고 이번 화재 사고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앞서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규정하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 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MW가 제작했던 영화 형식의 광고입니다. 헬리콥터와의 힘 대결에서도 이기고 악당의 총알 세례에도 끄떡없는데 현실에서는 왜 그냥 타고만 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겁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찜통더위의 기세가 여전하고 특히 부산은 오늘 새벽까지 21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지면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동훈 기자, 뒤에 시민들이 피서 나온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까?
네, 부산은 밤 9시 기준으로 26.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나온 시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은 바다에 발을 담그고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씻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대야가 21일째 이어졌는데요. 이는 1994년 세운 열대야 최장 지속 일수와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가 넘으면 새로운 열대야 최장 기록을 세웁니다. 기상청은 기록 경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열대야라도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비 소식이 있긴 있죠.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6도, 서울 35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을 넓혀서 7, 8월 2달 동안 1,500만 가구 정도가 평균 2만 원 정도 요금을 덜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황민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입니다. 월 사용량 200kW까지 1단계는 요금이 93.3원, 200을 초과하는 2단계는 187.9원, 400을 초과하는 3단계는 287.6원으로 누진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폭염 전기료 대책은 올 7월과 8월 전기요금에서만 1, 2단계에서의 상한선을 높이는 겁니다. 1단계 상한이 200에서 300kW로, 2단계 상한이 400에서 500kW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350kW를 쓰던 4인 가구가 폭염으로 450kW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원래 88,190원이 나와야 하지만 오늘 대책에 따라 65,680원으로 25.5% 낮아집니다.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19.5%의 인하 효과로 혜택을 보는 약 1,512만 가구의 전기료는 2달 동안 평균 2만 원쯤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 차감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는 원래 적용해오던 요금 할인을 추가로 30% 더해줍니다. 출산 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누진 요금제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한 남성이 슈퍼카를 타고 시속 244km로 질주하는 동영상을 자랑하듯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속도를 가렸는데 한 예리한 네티즌의 신고로 결국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요즘 나오는 터보 슈퍼카 한 대가 한낮에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빨라거든. 차 이름이 정말 너무 빠른데. 지난 5일 한 차량 수입업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시승 영상입니다. 주변의 차를 제치며 계속 속도를 올리더니 터널 안에 들어가자 굉음을 내며 급과속합니다. 과속 운행이 의심되지만 차량 계기판이 보이지 않게 영상을 편집해 속도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조수석의 보조 계기판에 시속 244km가 찍혔습니다. 운전자도 과속을 뽐냅니다. 사실 저 터널에서 310km까지 달려보고 지금 방금 전에 솔직히 한 250, 60 이거밖에 안 달렸어요. 눈썰미가 있는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고 과속 운전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행 영상을 본 경찰은 운전자의 난폭 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나 이제 통고 처분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난폭 운전으로 입건이 되면은 이제 형사 처벌. 논란이 일자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지금 어렵고 사람자가 지금 휴가철이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업체 측은 사원 개인이 올린 영상이며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새마을금고에 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경북 지역입니다. 포항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차를 세운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올라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고 현금 456만 원을 들고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2, 3분이었는데요. 경찰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이 30, 4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가상화폐도 판매한 신일그룹에 대해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신일그룹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열쇠공까지 불렀습니다. 자금 관리하고 진행했던 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건물에도 수사관들이 들어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신일해양기술로 이름을 바꾼 신일그룹 본사입니다.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왔나요? 경찰은 투자자들의 명단과 입출금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 최용석 대표는 지난 주말 강남에 있던 본인의 마케팅 회사를 여의도 신일그룹 사무실과 합쳤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자 경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경찰은 베트남에 머물며 가상화폐를 팔아온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류모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신일그룹 경영진 등 관련자들을 최대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부 학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제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논란이 일면서 중도에 공사가 취소되는가 하면 등교 거부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 차야 할 학교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애초 어제로 예정된 개학식이 무산됐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성면 부실 공사로 학부모들이 집단 등교 거부에 나서자 학교 측은 폭염과 교실 정비를 이유로 개학을 이틀 미뤘습니다. 등교 거부를 결정한 학부모는 546명. 개학을 해도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 등교를 못 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정밀 검사로 통해서 안전한 교실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전학을 가야죠. 네, 절대 보낼 수는 없죠. 네. 교실에서 검출된 성면 농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최대 0.0018개로 법적 허용치인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불신을 키운 건 학교 측입니다. 천장 성면 제거 작업을 지켜보던 학부모 모니터단이 성면 흩날림을 막는 비닐을 이중이 아닌 한 겹만 씌운 걸 보고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달 말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교육부는 전국 1만 1,600여 개 모든 초중고교에 2027년까지 1급 발암물질 성면 제거 지침을 내렸고 학교는 방학 때마다 공사에 쫓기는 실정입니다. 작업자들이 덥기 때문에 여름철이 공사하는 그런 조건이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또 다른 한 학교는 이런 부실 공사 걱정에 성면 제거 공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방학 공사 연기나 취소를 한 학교는 전국에서 16곳. 성면 제거 공사가 또 다른 성면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 중심의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비중을 늘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수능 체제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수능의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시민 참여단이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들을 어정쩡하게 절충했다는 인상도 남겼는데요. 사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대입 개편안이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돌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교육부에게 개편되지 않은 개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헛수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명확하게 결정 안 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은 모두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고안을 즉각 취소하라! 진보 교육단체들은 수능 상대평가가 현 정부 대선 공약인 고교 학점제나 혁신학교 확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여러 핵심 교육 정책들을 고려해서 대입 정책을 확정했어야 맞습니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수능 정시 비중을 명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합니다.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1% 올려놓고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따랐다고 해도 틀렸다고 비판할 수가 없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 여론만 갈라놓은 반쪽짜리 권고안을 받아들고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모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일제징용 피해자 소송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조율했느냐를 밝히기 위한 조사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가 어제 자정 풀려난 김 전 실장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562일 만에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과 징용 소송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대외비 문건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접촉 시도 대상으로 지목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진행 과정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 간 사전 조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칼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영장 심사는 수사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재판의 문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른바 부산 고법 스폰스 판사 비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성태 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재판 시작부터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한우리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2016, 2017년 재판 기록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1일 대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 씨는 조윤호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뒤집혔습니다. 정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부산고법 문모 전 부장판사의 재판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법원 행정처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구속영장 기각 과정까지 꼼꼼히 챙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 전 판사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요, 글쎄요, 그런 건 없고. 그 골프나 룸살롱 가신 거는 맞고요. 그럼. 그때, 그거는
이와 관련 문 전 판사와 함께 건설업자 정 씨와 어울리며 징계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지난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이 재판 기록은 물론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모두 거부해 검찰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의 이른바 은산 분리 원칙을 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었는데 정작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초대받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돌을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사고 800원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입력하신 그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한도와 금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한도는 앞서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이 잘못된 규제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재윤경, 이하경 의원 등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원들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습니다. K뱅크의 그 특혜 시비를 정리도 안 한 채로 K뱅크를 불러서 시연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금융위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대기업 업체 위주로 이벤트성 행사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도 부분적 은산분리 완화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식당이나 목욕탕에 가면 소지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 자주 보시죠. 옷가게나 인터넷 쇼핑몰은 환불과 교환이 불가하다고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업주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고문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지 김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식당 출입구 신발장. 낚싯대가 쑥 들어오더니 신발을 훔쳐갑니다. 한 고객은 자기 운동화를 신은 뒤 다른 사람의 신발을 가방에 넣고 나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요건데 지금 아무 꼴값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중 이용 식당에서 끊이지 않는 신발 분실 사고. 하지만 분실 책임 없음이란 업소 측 경고문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이 보상받기를 포기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으세요? 네, 잃어버린 적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문구를 적어놨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주인 마음대로 경고문은 식당만이 아닙니다. 옷을 벗고 이용하는 사우나. 안 맡기면 그러면 책임은 안 져주시는 거예요?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도 분실은 고객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업주의 일방적 고지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리 의류 매장에는 교환 환불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적어놨고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대1 오더여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한 구매를 해주십시오라고 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구나 하고. 하지만 이런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면 교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차별적으로 좀 더 청약철회라고 하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등에서 발생한 신발, 옷 분실 사고도 마찬가지. 경고문을 붙였다고 업주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 샀으면 그런 식으로
법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목욕탕 등 업소가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미리 책임 없음을 고지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렇게 시정 장치가 있는,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그런 목욕탕에서 신발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잠금 장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그 목욕탕 주인한테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가 도난을 막으려고 CCTV나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 신발 주머니 등을 준비해 뒀다면 책임이 줄 수는 있습니다. 업주 측 일방적 고지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추세. 지난해 공정위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에 최대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업주들의 일방적인 고지 문제를 취재한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리포트의 결론은 일단 식당에서 분실 책임이 없다고 써놔도 결국은 분실이 되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좌식 음식점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순간 업주와 고객 간에 신발을 맡긴다. 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분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업주에게 그 보상을 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소비자원에 연락을 해서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옷가게에도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써놔도 소비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보통 흰옷이나 플리마켓 상품, 세일 상품, 또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는 상품의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쇼핑몰들이 많은데요. 네, 대다수가 그렇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부하는 곳은 어떻게 되죠? 네, 거부하는 경우에 공정위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그 해당 업체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신체 치수에 맞춰서 특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예외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는 분실 사고가 한두 번도 아닐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분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CCTV를 설치하거나 또 테이블석으로 바꾼 곳들이 좀 많았는데요. 또 일부 음식점은 신발은 사장이 책임집니다. 마음 편히 드십시오. 이렇게 또 고지문을 걸어놓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업주 측이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이런 걸 좀 적어놔서인지 분실 사고도 좀 줄어들고 또 매출도 올랐다고 합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점들을 그 업주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드 결제 시간과 CCTV 영상을 비교해서 분실물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소비자분들은 참고해서 질에 포기하지 말고 소비자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대이란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이란의 달러화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미국의 이란 제재가 부활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은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끔찍한 것이라며 파기를 선언한 뒤 본격 제재에 나선 겁니다. I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he horrible one-sided Iran nuclear deal. 오늘 시작된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가 핵심. 이란의 달러화 거래를 차단하고 카펫 같은 특산품 수출까지 막아 이란을 국제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11월부터는 원유 수출 금지 등 2단계 제재가 추가되는데 미국은 이미 한국과 터키 등 동맹국에게 11월 이전에 이란 석유 수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돈줄과 원유까지 막아 새로운 핵협정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이 후회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تحریم مذاکره چه معنایی میخواد داشته باشه؟ یعنی اگر یک کسی در برابر فردی که رقیبش هست یا دشمنش هست.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때마침 이란을 방문했는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 LPG 트럭이 추돌 하면서 폭발해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화염이 차량 10여 대를 덮쳐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늘어선 차량들. LPG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달려가더니 맨 뒤에 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서 LPG 트럭 추돌 사고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차량 10여 대가 불길에 휩싸여 최소 3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폭발과 화염의 규모를 보여주듯 고속도로 상판은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포기아에선 승합차가 화물차와 정면 충돌해 12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토마토 100kg을 따야 우리 돈 1,300원을 받는 열악한 조건에도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한 기록을 기다리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펜싱의 남현이는 100번째 메달에, 사격의 신 진종우는 아시안게임 개인전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다선 기자입니다. 단복을 차려입은 태극 전사들의 표정이 환합니다.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6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리는 우리 선수들 얼굴에는 무거운 긴장감보단 즐거운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자 선수단 주장 땅콩 검객 남현이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이유.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과 개인 통산 국제대회 100번째 메달, 2마리 토끼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부터 지금까지 5회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의 목표는 금메달을. 반면 사격의 신 진종호는 첫 번째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바라봅니다. 올림픽 3연패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출중한 실력이지만 유독 아시안게임에선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금메달이 없어서 또 욕심을 부려야 되나요? 부리면 망할 것 같은데. 한 배를 탄 채 구슬땀을 흘리는 카누 남북 단일팀 선수들. 북측 선수들도 어느덧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상 첫 금메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자농구 조정 등 세 종목에 출전하는 남북 단일팀도 이번 대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 등 이색 종목까지 아시아 최대의 축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화이팅!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보름 전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앞바다에 뭔가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입을 벌린 채 숨진 새끼 범고래입니다. 곧이어 물을 뿜어올리며 어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난 지 30분 만에 죽은 새끼의 죽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물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미는 새끼를 코에 올려놓고 열흘 가까이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슬픈 여행을 했습니다. 비통한 어미가 죽은 새끼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인간 이상으로 애틋합니다. 재작년 인천 대공원 호숫가 잉어 석상에 머스코비 오리가 앉았습니다. 동전 던져 넣으라고 움푹 파낸 석상에 빗물이 고였고 알이 잠겨 있습니다. 오리는 부리로 알을 끌어내려고 애쓰지만 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다 안 되자 부리로 물을 머금어 마시거나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을 비워보려는 모양입니다. 오리는 부화시키기 알맞은 이곳에서 알을 낳았겠지만 간밤에 쏟아진 비에 알이 그만 잠겨버린 겁니다. 아무리 물을 머금어내도 줄어들 리 없고 오리는 지치고 낙심한 듯 그만 이렇게 머리를 파묻어 버립니다. 일주일 전 울산 태화강변 대숲 꼭대기 둥지에서 새끼를 보살피는 외가리가 철새 관찰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한낮 더위가 33도까지 치솟자 어미는 날개를 한껏 펼칩니다. 갓 부화한 새끼가 뜨거운 햇빛에 지칠까 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붙이면 잠시 날개를 접었다가 다시 펴기를 오후 내내 계속했습니다. 어미는 움직이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옮기기도 하고 새끼는 그늘진 어미 품에 편안히 안겨 폭염을 피했습니다. 어미는 해가 넘어가자 비로소 지친 날개를 접었습니다. 동물이지만 모성은 무조건 그리고 무한정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온다는 입추였습니다만 부산의 20하루째, 서울의 11회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밤 울산의 어미 외가리를 떠올리시면 열대야의 짜증을 잊고 편히 주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8월 7일 앵커의 시선은 폭염 속 외가리의 모성이었습니다. 네, 이제 절기가 무색한 것 같죠. 입추에도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입추에도 서울 35도 더위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며칠보다는 확실히 열기가 꺼진 것 같습니다.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모레는 중부 내륙에 예상이 되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리는 비라 이 더위를 식혀주기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는 향후 10일까지 자세한 기온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열흘 뒤까지도 이 서울 34, 5도 선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예보도 없습니다. 또 지금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역도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동해안 쪽은 30도 내외까지 올라 이 피서를 가신다면 이 지역 좋겠고요. 내일도 서울은 35도까지 오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은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구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데요. 내일도 구름이 많아서 이 뜨거운 햇살을 조금은 가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7일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